키스텝 원장 임기철입니다. 다행히 오전에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이나마 쾌청한 기분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상반기에 키스텝 CEO 토론회는 오늘로서 포럼은 오늘로서 잠시 이제 쉬게 되죠. 그래서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는 마지막 우리 포럼이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우리 모두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세계는 구글화되고 있다. 또한 모든 행동들, 지식과 관련된 행위가 구글링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인데 구글은 AI 퍼스트라는 전략을 내세웠다고 하죠. 이제 모든 지식 서비스에 인공지능이 부과되는, 적용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스러운 게 북한이 ICBM으로 우리 전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과거 IT 기업에서도 ICBM 논의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ICBM. 그런데 AI로 인해서 이제 AICBM 해서 좀 다행스럽다. 예. 아시다시피 A는 AI고 그 다음 I는 IoT, C는 클라우드, 또 B는 빅데이터, 마지막 M이 모바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모바일 퍼스트 전략에서 이제 AI 퍼스트로 가는 이 기술 혁신의 생태계를 AI가 결국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이 바뀌고 있고 이것은 결국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것입니다. IT를 분석하고 있는 시장 조사기관 IDC에서 전 세계 인지 및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지난해 2016년도에 8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470억 달러로 성장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보더라도 한 해에 결국 약 2배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가 결코 연구계는 물론이고 시장에서도 AI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이제 비즈니스의 모든 플랫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생활과 문화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아마 우리가 아직은 예측하지 못한 부정적인 영향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생활을 좀 더 인간 친화적이라 할까요? 이렇게 바꿔가기 위해서는 법적인 또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마련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텝에서는 기술 영향 평가에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정도는 이제 직업 종사자의 한 70%를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결코 AI나 로봇에 지배당하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산업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키스텝 CEO 포럼은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과 우리의 대응입니다. 여기에 발제해 주실 아주대학교의 감동근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이신 한양대학교의 송영호 교수님 또 미래기술경영전략연구원의 이준정 대표님 저희 키스텝하고도 앞으로 많은 또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키스텝의 최문정 본부장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벽에 하버드 30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는데 오늘 공부를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여러 우리 대내외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의미 그대로 공부를 하면서 꿈을 꾼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9학번인데요.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황하던 시기에 우연히 이제 TV에서 카스파로프하고 딥블루하고 체스샷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좀 실용적인 걸 해보자. 그리고 인공지능 만드는 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막연한 꿈을 가지고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운 좋게 2007년에 IBM 왓슨 연구소에 입사를 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제 퀴즈쇼에 나가는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하드웨어 만드는 쪽, 원래 전공이 반도체 패키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만드는 쪽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2011년 1월에 왓슨이 이제 제퍼디 쇼에서 두 명에게 최종 스코어인데요. 인간 챔피언 두 명을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는 걸 보고 그해 가을에 이제 아주대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뭐 슈퍼컴퓨터 개발 이런 거랑 약간 좀 떨어져 지내다가요. 작년 1월에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프로기사 파노이단을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쪽에도 많이 빠져들었는데요. 뭐 알파고 이세돌 경기를 갖다가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보기도 했었고요.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갖다가 바둑에서 이겼으니까 그럼 이제 다른 분야들도 거의 금방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바둑이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우주의 원자수가 많다고 하는데 대신에 게임의 목표와 규칙을 밝아서 안 나오네요.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모두 판 위에 공개가 돼 있고요. 퍼펙트 인포메이션 게임입니다. 그래서 또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쌓여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과연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숫자로 어떤 함수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를 내가 모두 알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그런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바둑은 인공지능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이 프로블럼이고 실제 우리 문제들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있다. 그래서 바로 알파고가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분야들이 다 인공지능이 뭐 사람을 뭐 능가하게 되는 건 굉장히 간극이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먼저 활용을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딥러닝의 중요한 특징이 통계적으로 성능이 좋으면 되는데 이게 가끔 한두 번 실수를 한다는 게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중에 98번, 99번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쓸 수 있는 분야. 바로 게임이 그런 거죠. 바둑.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정도로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걔가 그 5판 중에서 떡수를 갖다가 20여 수를 뒀거든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괜찮은 수였다. 그래서 지금 바둑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 수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또 절반 정도는 아무리 따져봐도 이거는 이 정도 수준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어이없는 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00여 수 중에서 얘가 한 500수 정도를 잘 뒀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 쓰는 거죠. 사국에서 이제 떡수를 연발해서 이세돌보다는 졌는데 뭐 그럼 어떻습니까? 바둑에서는 뭐 한 판 지면 어때요? 또 두면 되잖아요. 치명적이지가 않은데 뭐 체스 퀴즈 다 마찬가지거든요. 제퍼디에서 왓슨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틀렸어요. 그보다 더 많은 문제를 잘 맞추니까 만족하고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어요. 의료 분야라든지 뭐 공공안전, 교통,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요즘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원자력 발전 이런 쪽에 딥러닝을 쓰겠다? 그럼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료 분야에서 지금 알파고도 이제 뭐 바둑을 그만하고 뭐 의료 영상 쪽을 갖다가 열심히 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뭐 왓슨도 제퍼디쇼 우승하자마자 무슨 뭐 존스 홉킨스 의대로 보냈다 이런 이제 언론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애널리틱이라든지 국내도 벤처가 뷰노, 루닛 이런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질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루닛 같은 경우는요. 폐암을 갖다가 엑스레이를 보면은 인간 의사들보다 더 정확한 판독률을 가지고 진단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권고를 할 뿐이다. 여기가 이제 폐암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로 폐암인지 아닌지는 의사들이 최종 판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보다도 정확하게 보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실수할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럼 인간 의사들도 실수를 하지 않느냐? 오진을 하고 이제 뭐 의료사고가 일어나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뭐 신해철 씨가 죽었는데 그 유족이 그 개별 의사를 갖다가 상대로 소송을 걸거든요. 아니면 그 병원이나 모든 의사협회를 상대로 통째로 소송을 걸지는 못하는데 개별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의료 영상이 오진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비슷한 케이스가 한 2건 정도 나오면은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구조적인 잘못이니까 이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특히 미국같이 징벌적 손해배 상대를 채택하고 있으면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을 아무리 많이 시키더라도 딥러닝의 장점이 도메인 날리지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세돌만큼 그 바둑을 잘 줄 필요가 없어요. 구글의 개발자들이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의사들만큼 이렇게 전공 지식을 많이 요하는 건 아닌데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니까 알아서 저절로 잘 되더라 하는 게 장점이고요. 대신 단점은 구조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얘가 왜 잘 되는지를 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가서 얘가 가끔 실수를 하는데 왜 그런 실수를 하는지 설명하기가 어렵고 예방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딥러닝이 이제 그런 파트보다는 통계적으로 그냥 성능이 좋으면 잘 되는 분야에 바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지금 언어를 처리하는 거는 숫자를 처리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로 바뀌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막 돌아가는 게 이제 잘 되죠. 그래서 주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 뭐 재무, 유통, 생산 이런 쪽에 먼저 활용이 될 거고요. 지금 그래서 연구는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단은 숫자로 바뀌어지고 나면은 제가 잘 다루는데 그까지가 어렵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바틀렉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인터랙션하는 부분, 뭐 음성 인식이라든지 자연어를 처리한다든지 이 앞부분 앞단에 지금 연구가 이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네이버 가서 뭐 팝하고 개발하는 사람들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더 잘 이해시키려고 하는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그 한계 때문에 인공지능을 더 잘 이해하는 인간이 이제 앞으로 각광받는 시대다. 얘가 어떤 특징,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를 잘 이해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이제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검증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망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고요. 또 전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또 돈을 버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거품이 많이 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니즈가 분명한 분야. 예를 들면 운전하면서 신문 보고 싶은데 그러고 지금 사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인터넷 기사를 갖다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 사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검증된 어떤 이제 니즈가 분명한 분야부터 먼저 활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는데 이게 뭐 너무나 널리 지금 쓰이고 있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리적 세계를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월드로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IoT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정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그 정보를 갖다가 대량으로 추출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올려놓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갖다가 이제 찾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걸로 뭐 이제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인데 뭐 3D 프린터 같은 걸 이렇게 찍어내고, 그다음에 뭐 기존에 어떤 뭐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핀테크 이런 거죠. 그런 걸로 어떤 유용한 서비스나 재화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독일에서 어떤 마케팅적인 의도를 다분히 갖고 만들어낸 말입니다만은 또 막연히 폄하만 할 수 없는 게 얘는 이제 그 분명한 실적을 갖고 있어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그러면 이제 고객이 주문하면 그 딱 체형에 맞게 찍어내서 5시간 안에 배송을 해준다. 이런 개념 자체는 사실 90년대부터 있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 발에 딱 맞게 만들어내는 요게 핵심 기술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발에 딱 맞게 이렇게 찍어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 신을 수 있는 정도 품질이 나오는 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막연히 이제 평행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AI가 지금 여러 서플라이 체인 전반을 갖다가 이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게 지멘스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공정이 한 80% 가까이라도 자동화해가지고요. 지금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계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만 체크하고 있는 수준이고, 파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얘는 이제 라이트 아웃 팩토리 그래가지고 사람이 있으니까 불을 환하게 켜두거든요. 다니다가 불이 치면 안 되니까. 파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회사인데 미국 공장에는 100%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꺼두거든요. 기계만 돌아가는데 뭐 사람이 불 켜줄 필요가 없죠. 냉난방 같은 것도 안 하고요. 그래서 얘는 그 CNC 머신이 뭐 한 2만여 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찍어내서 완전 자동화된 이런 것들이 이미 현실에서도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커스터머 서비스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 분야에서도 여기 아멜리아라고 하는 이런 챗봇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고객이 그 비행기에 이제 화물을 실어 자기 가방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평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챗봇이 이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가 계속 쓸 수 있는 거냐 가방을 못 쓰겠다. 그러니까 얘가 뭐 200불 보상해주고 마일리지를 뭐 10,000마일이면 이렇게 더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미 돌아가는 서비스입니다. 20개 국어를 갖다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그 인보이스를 갖다가 그 석유 회사인데 세계 각국에서 인보이스를 갖다 요청하면은 그거를 그 나라 말로 응대를 해주면서 발행하는데 이제 이미 활발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미 지금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챗봇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싸들고 이 기술을 갖다가 살려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이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그 뭔가 이렇게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상담 문의 전화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조 단위 시장입니다. 수조.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기술이 있냐 그래가지고 막 그 돈 싸들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말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 굉장히 카테고리가 잘 돼 있는, 그러니까 오가는 대화들이 굉장히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한정되어 있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되는데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스나 웨어하우스에도 뭐 아마존에서 키바 뭐 로봇이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론을 갖다가 배송하는 데 활용하기도 하고, 트랜스포이언트는 얘는 전 세계 IoT 디바이스를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억세스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운송장 번호만 딱 쳐놓으면은 전 세계에서 기상이라든지 뭐 바다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도로 그 교통체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얘가 정확하게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고, 그다음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에 맞게 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상용 서비스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 재무 감사를 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얘가 뭔가 좀 부정 집행이 됐으면 차단할 수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찾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싱가포르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이상한 활동 같은 거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이런 데다가 이용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하나 더. 그 서플라이 체인 전반에 걸쳐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예측하고 이제 대응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앤드류 용이 이제 한 얘기인데요. 안 프로그램 AI가 얼마나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냐.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이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1초 정도 고민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전부 다 AI로 대체될 거다. 그 ROI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업무 중에서 내가 한 1, 2초 정도 잠깐 생각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다 이걸로 대체가 될 거래요.
그 이제 내가 하는 일 중에는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 더 훨씬 복잡한 일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잘 스텝을 잘 나눠가지고 이제 그 어떤 프로세스 연속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또 역시 1, 2초 정도 고민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역시 그 부분도 다 AI가 대체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파트가 뭐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그 잡 시큐리티, 어떤 경쟁력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사업화할까 하는 데서 이제 그 아이템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다 이렇게 대체되는 건 아닌데, 인공지능이나 기계에 대체되는 건 아닌데, 끊임없이 내가 그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이제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의료 영상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불려다니는 곳이 방사선 의료 영상 하는 의사 선생님들 앞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단순히 엑스레이나 MRI 그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살아남으려고 전에 안 하던 짓들을 이제 합니다. 뭐냐면은 회진을 다녀요. 회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자를 직접 상대하지가 않거든요. 종합병원에 가보시면 사진 찍어 오세요 그러면 사진 찍고 오면 사진은 환자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의뢰한 의사들한테, 내과 외과 의사들한테 그냥 보내고 끝나죠. 그렇게 하면은 인공지능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태블릿에다가 사진을 담아가지고 입원한 환자들한테 회진을 돌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그 이런 이렇게 설명을 막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바둑계에서도요. 제가 이제 그 프로기사 자문위원회 있는데 그 살아남으려고 이제 다른 역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기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당신들이 프로잖아요. 팬이 있어야 사는데 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천편일률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보를 남기는 것. 그러니까 둘이서 골방에서 두고 나서 저녁 때 기보 한 장 딱 나와요. 그래서 바둑 TV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 안 들어가도 뻔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상대보다 내가 실력이 약하지만 운이 좋아서 오늘 이겼다. 다음에 만날 상대도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한 수 배운다는 자세로 겸허하게 임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들어가서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보의 진로 승부는 이제 안 됩니다. 알파고가 사람보다 더 수준 높은 기보를 두거든요. 실수가 적고 더 창의적인 수들을 둬요. 그러니까 진로만 봐서는 사람 기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기보와 비교하면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팬들하고 그 바둑이라는 걸 이제 소재로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보다 이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개발하는 데는 세 가지, 알고리즘,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데이터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현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들은 주요 라이브러리가 이제 오픈 소스로 다 풀려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컴퓨팅 파워, 제가 전공하는 분야인데 굉장히 싸졌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슈퍼컴퓨터를 갖추는 대신에 클라우드에서 내가 뭐 일정 기간만 빌려줄 수도 있고요. 알파고를 갖다가 돌린 게 이세돌 구단하고 돌린 그 정도 스펙이 슈퍼컴퓨터로 사면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GPU 기반의 클라우드 머신을 꾸미면 한 10억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졌죠. 이것도 진입 장벽이 되지 못하고요. 잘하고 못하고는 결국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 이런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잘하는 회사들이 보면 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후발주자가 이 회사들하고 이제 경쟁하려면은 같은 분야에서 바로 경쟁하는 건 어렵겠지만은 관건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지금 리멤버라는 요 명함 관리 앱, 여러분들도 이제 명함 수백 장 막 책상에 쌓여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입력하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모아다가 리멤버라는 회사에 우편으로 보내면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보내온 거를 갖다가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스캔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명함마다 포맷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런 경우는 이 회사 직원들이 그거를 보고 수기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해줘요. 여러분 주소로 싹 넣어줘요. 굉장히 이 무식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랑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한 2년만 더 버텨라. 그러면 이제 그 돈 싸들고 막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딱 보여요.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연결해주는 어떤 서비스나 뭐 그런 사업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귀중한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팬시한 기술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를 결합하면 바로 돈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 회사는 굉장히 노동지각적인, 굉장히 무식한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니까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없거든요 현재. 광고를 최근에 붙여가지고 조금 적자폭을 줄였는데 처음에는 이 초기에는 얘네들 서비스를 무료로 해줬어요. 2사람 이상이 이렇게 해가지고 촉으로 명함을 갖다 수백 장을 보내면 그걸 공짜로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한 2년만 더 버텨라. 지금 150만이 가입해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500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모두 다 여기 이제 등록해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 가서 내가 이제 돈 주고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다. 관건은 이제 데이터 확보가 관건이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뭐 이런 대기업에서도 인공지능 그 연구자들 갖다가 수백 명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데이터를 갖다가 따는 것들이에요. 또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알고리즘을 막 고민하는 것보다 데이터 많이 넣어주면 다 잘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 인력들이 구글은 돈으로 해결을 했고요. 아까 의료 영상 같은 거 할 때 그 굉장히 비싸거든요. 의사들 갖다가 수십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의사들 연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해결을 했고, 중국은 그거를 국가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의사들을 갖다 수백 명을 고용해가지고요. 무슨 중국의 회사들이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걸 싹 해가지고 줘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바둑 인공지능을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그 알파고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등장해가지고 세계 랭킹 1위 커자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이겼고요. 도저히 안 된다고 본인이 느끼니까 막 울고 5명이 이렇게 상담해서 서로 논의해가지고 보는데도 뭐 안 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이제 뛰어넘었어요. 바둑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게 바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 연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망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특정 뉴런, 특정 시냅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막 숫자로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0.3. 그러면 그 0.3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바둑 도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개발자도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하는데 바둑을 통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합니다. 신경망을 갖다가 쫙 만들어 놓고 일부를 가서 일부러 제거를 해요. 그럼 걔가 뭔가 결핍됐으니까 이상한 짓을 하겠죠. 얘가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방금 제거한 부분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구나 하는 걸 갖다 유추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가 바둑이 너무 좋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가지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네. 위험하잖아요. 부담이 있는데 바둑은 돈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량적으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오늘 버전하고 어제 버전하고 성능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딱 바둑을 100판 두게끔 했더니 누가 승률이 몇 프로가 됐더라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어제 버전하고 오늘 버전 누가 더 운전을 잘하느냐, 어떤 그림을 더 잘 그리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치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의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좋은 플랫폼이에요. 돈이 거의 안 들고 위험 부담 없이 숫자로 딱 나오는. 그래서 이제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알파고가 아직 신의 경지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 더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흥미있는 리서치 퀘스천들을 갖다가 얘를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세계의 어떤 현황을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3월에 할 때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회에서 우승한 젠이라는 게 그런 툴이 일본에서 만든 툴이 이 사람이 개발자거든요. 가족이 디키시가 머리가 킥베디킷한 사람이 현역에서 계속 개발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일본의 저력이죠. 우승한 기념으로 프로기사 왕년에 일본 1인자였던 이제 기사하고 석점을 깔고 둬가지고 젠이 이깁니다. 이게 굉장한 성취였어요. 그 전에는 넉 점이었거든요. 한 점 줄이는데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 수준이었는데 완전히 묻혔어요. 언론에는 보도도 안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할 때 한국에서는 이세돌하고 알파고 대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한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 가토 히데키 씨가 이제 느낍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 정부 기업에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드방구라는 소프트웨어 게임 회사에서 펀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경대 딥러닝 연구팀이 여기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작년 3월에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한 점 줄이는데 4년이 걸렸는데 2단계부터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요. 4개월 만에 한 점이 줄었고요. 여류기사 1인자 조혜영 구단은 2점을 깔고 둬가지고 또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이깁니다.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는 여전히 일본 랭킹 5, 6등 하고 있는 조치훈 구단을 갖다가 3판을 둬서 동등한 조건에서 둬가지고 한 판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는 이거는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일 1인자를 초청해가지고 했는데 거의 막판까지 이길 뻔하다가 마지막에 이상한 실수를 연발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지고요. 일본 1인자한테는 딥젠고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다. 알파고는 이미 압도적으로 이기는데 딥젠고가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시겠지만 얘는 하드웨어 사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알파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억 정도 슈퍼컴퓨터 돌리는 거고요. 딥젠고는 한 2천만 원짜리 그냥 컴퓨터를 돌려요. 제 연구실에 있는 그런 컴퓨터로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드웨어 사양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두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 다음에 일본이 요 대회를 갖다가 기획할 때 인공지능 간의 바둑 대회에서 제니 우승을 하고 그 우승자 자격으로 프로기사하고 이제 상대를 하면 그림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마지막 인공지능 대회를 간의 바둑 대회를 열겠다. 그래서 우승하는 걸 갖다가 다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 시나리오가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저도 참가를 했는데 중국에서 만든 전례라는 그 바둑 인공지능이 젠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또 이겨버려요. 요거는 텐센트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거를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영국에서 우리가 바둑 종주국인데 영국 회사가 지금 알파고가 지금 막 설치고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전에 미국 소련 우주개발 경쟁할 때처럼은 국가적인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그러니까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에다가 한 10억씩 시드머니를 줍니다. 한 달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몰아주겠다. 텐센트가 제일 잘해가지고요. 100억 이상을 갖다가 밀어줘요. 그래가지고 텐센트는 그거를 한 세 개의 팀이 서로 경쟁하면서 자체 경쟁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연령 형천 뭐 줄줄이 있습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른 바둑 인공지능들이 그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쟤를 갖다가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례하고 알파고하고 붙어라.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준이 이제 그 정도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뭐 했냐 그동안? 제가 이제 느낀 점 시행착오를 갖다 좀 말씀드리면요. 알파고가 끝나고 나서 우리도 그 아자왕 못지않은 개발자가 있어요. 여기 응재범 씨라고. 근데 이분은 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사제를 털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파트만 이제 그 좀 도와주면은 딥젠고가 급격히 발전한 것처럼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 예산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래부에 이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는 예산을 따라갔습니다. 저 혼자 가면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세돌 구단을 이제 데리고 갔죠. 날짜를 어떻게 보려냐면은 이세돌 구단이 요 직전에 전날 그 청와대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하고 대통령 순방 중이었고 국무총리하고 찍은 사진이 이제 일간지에 이렇게 대문짝하게 막 실릴 때였거든요. 그날 딱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담당 국장님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저 혼자 올 줄 알았는데 이세돌 구단이 갔잖아요. 공무원들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R&D 예산이 사실은 전년도 예탈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막 다 해야 이게 한창 집행되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 남은 예산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 중국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특정 사기업에 이렇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바람의 딥러닝 파트를 연구해줄 그 학교에다가 R&D 예산을 갖다 한 2, 3억 정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이제 연구해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오해를 받으니까 서울대학교 이제 뭐 딥러닝 연구하시는 전공하시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하기로 하고 했는데 누리그림에서 인재범 씨가 생각을 조금 바꿔요.
이게 올해 한 2, 3억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사실 부족하잖아요. 이게 계속 알파고 얘기가 신문을 막 도배하고 있으니까 2017년 올해 잘 기획을 해서 하면 한 2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하거든요. 그랬는데 얼마 지나서 이제 미래부가 이제 그 뭐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가지고 몰스톱 되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기업 지원을 받아보려고. 근데 문제가 여기 보시면 사진 MOU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진 많이 찍었는데 보시면은 양건 기사회장, 한국기원은 기보를 제공하겠다.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여기 모 신문사에서는 홍보를 도와주겠다. 모 회사에서는 그 클라우드를 갖다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연구할 사람은 역시 임재원 씨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잘 안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국회 입법 차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조은현 구단이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그 국회 공청회 같은 걸 해서 이제 바둑진흥법을 입법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근데 많이 했는데요. 당이 없어졌어요. 얼마 지나서. 그래가지고 이것도 흐지부지 되고요. 이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요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3월에 찍은 사진인데 대선 끝나고 5월 말에 조용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이 없다.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게 오픈 리서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의 현황을 딥러닝 경쟁력을 보면은 전 세계에서 딥러닝의 전문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 문제를 고민해 본 사람 딱 4명이 있어요. 4명. 여러분이 아시는 무슨 앤드류움 포함해가지고 무슨 힌튼, 예? 그런 사람들에 가지고 4명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공부한 제자들이 한 100명 정도, 한 5년 이상 고민해 본 사람 전문가가 전 세계로 보면 10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30명이 구글 딥마인드에 가 있습니다. 한 40명이 중국에 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몇 명이냐? 5년이라고 잡으면 한 명도 없고요. 한 3, 4년 초기에 우리나라 알려졌을 때 뛰어든 사람들 하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그나마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각 회사에. 그러니까 그 10명을 갖다가 어떻게 다 규합해도 30명, 40명 상대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를 갖다가 다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이 굉장히 인공지능 연구하는데 좋은 도구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개인 연구자가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보를 갖다가 알파고가 뭐 16만 개의 기보를 썼다 그러는데 이거를 개인이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알파고의 어떤 구조를 뭔가를 요걸 살짝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시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알파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게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2부분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한국기원이 기보를 갖다가 16만 개가 아니고 160만 개를 내놓겠다. 그 다음에 그 뜻맞는 그 개발자들이 규합해서 우리가 알파고 프로토타입까지는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얘를 오픈소스로 풀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얘도 실력이 지금 굉장히 놀라는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회를 봐서 오픈소스로 이제 풀 거고, 그러면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데이터하고 함께 돌려볼 수 있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넣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야는 모든 게 거의 오픈소스 리서치로 돌아가요. 특허 같은 것도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가 등록되는 데까지 한 1년 반, 2년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이 분야에서는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로 치면 한 20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허를 써봐야 등록되는 시점에 내 기술은 20년 전 기술이니까 아무도 안 써요. 그러니까 특허를 쓸 생각을 못 하고요.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게 이렇게 뭐 굉장히 박애정신 투철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 플랫폼에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내가 그걸 선점하는 게 유일하게 내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그래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5분 동안 정부의 역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정부 R&D 사업 대형 사업들을 기획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 주체들이 주로 대학하고 정출연이거든요. 근데 그 대학하고 정출연의 연구 경쟁력이 이제 어떤가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박사 과정 때 나름 무슨 세계 최초라 그러면서 제 분야의 탑저널의 논문을 여러 편 썼어요. 그래 놓고서 IBM 연구소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오래전에 다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다만 논문을 안 썼을 뿐이에요. 뭐 경쟁사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논문을 안 썼을 뿐이고 경쟁사하고 기술 격차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조차도 안 써요. 공개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분야로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특히 심할 것 같은데 이미
기업하고 대학하고 어떤 기술 격차가요 이게 넘을 수 없는 넘사벽 수준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5년 전부터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대학에서 제 분야를 수행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 무슨 센터들 있잖아요. 하고 있는 연구들이 사실은 거의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오래전에 해놔도 논문을 안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학 분야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대학이랑 연구 정치론이랑 갖고 있는 연구 경쟁력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력 양성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회의에 많이 불러다닙니다.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쭉 연구를 해야 이걸 합치면 앞으로 뭐가 될 것 같냐? 이거 아무도 몰라요. 전자공학 분야에서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요. 2년 넘어가면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긴 텀에 그런 이제 과제들이 사실은 그 제대로 기획하기가 열심히 기획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간에서 다양한 돌연변이가 나오는 수밖에 없고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다 서로 각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냥 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에서 결국 중요한 거는 기초 기술이거든요. 발에 딱 굉장히 편한 그런 신발을 만들어내는 기술,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기초가 결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은 어떤 공공 퍼블릭 도메인에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민간이 쓰는데 장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료 영상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 환자들 개개인 동의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영국보다도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제도라는 이런 걸 정비하는데 이제 국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비 아까 보시면 이제 바둑 그다음 의료계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이제 그 변신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렸고, 교육제도를 이제 특히 좀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가르쳐서는 저도 지금 계속 회의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학이 분명히 사양 산업은 맞는데 이거를 계속 내가 해야 되느냐 계속 고민하거든요. 내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제가 요구받는 거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논문 써야 되거든요. 아직 그 정교 승진을 못했으니까. 제가 쓰는 논문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가 논문을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에서 돈 될 만한 건 다 중요한 것들 다 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다른 교수들조차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걸 하면은 저 논문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거의 방치돼 있거든요. 제 시간에 거의 90% 가까이는 논문 쓰는 데 써야 되는데 제가 맡고 있는 대학원생 6명 있고 저한테 맡겨진 학부생 한 30명 돼요. 그럼 숫자 비율로 보면은 당연히 제 시간에 절대 대부분은 학부생 교육에 써야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되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하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세 분의 전문가 패널들을 모시고 기존 토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토론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예, 반갑습니다. 한양대학교 송용후라고 합니다. 방금 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성장 동력의 19대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능형 반도체 분야를 맡아서 2년간 단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반도체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그 고민 나눈 것 중에서 일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는 알고리즘, 두 번째는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컴퓨팅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 두 번째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때는 서비스도 존재하고 소프트웨어도 존재하고 하지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알파고 같은 알고리즘이 물론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긴 하지만 2분이라고 하는 시간 내 착수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승패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컴퓨팅 시스템에서 계산 능력 그리고 그 시스템에 잘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과거의 그 컴퓨팅 시스템의 이 발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저희끼리는 뭐 이렇게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996년도 슈퍼컴퓨터 전 세계 슈퍼컴퓨터 1위 하고 그 1위가 현재 갤럭시 S7 휴대폰보다 연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25년, 30년 만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 1위 시스템이 스마트폰 정도로 간 거죠. 지금 이제 알파고 같은 시스템이 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스마트폰으로 들어갈 거고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바둑 프로그램은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 합니다. 그런 정도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생활로 스며들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구현 기술에서의 그 발전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중에서 현재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CPU 또는 GPU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면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애플 또는 페이스북 하면 소프트웨어 회사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데 굉장히 우수한 소프트웨어 실력과 더불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들만의 특화된 하드웨어 솔루션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같이 고민해봐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가 통합되어서 전체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뭐 도로 상황에서의 어떤 그 정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바둑뿐만이 아니고요. 실생활 정보라고 하면 그래서 안전과 무관하지만 우리 인간한테 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많을 거고 실제 많은 정보들은 실제 영상이라고 하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되는 영상 정보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수많은 영상 정보들 특히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가게 되면은 예측기로는 대략 한 8대에서 10대 정도 카메라를 사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10대 정도의 카메라가 생산하는 데이터량은 대략 1년에 1페타바이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민한다고 하면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현재는 주로 이제 서버를 중심으로 해서 서버에서 어떤 연산을 하고 서버에서 뭔가 디시전을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면 모든 데이터를 서버에 집중시키는 것은 서버에 굉장히 많은 부하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데이터 전송에 따른 이 수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단말 쪽, 센서 쪽과 서버 쪽이 역할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단말에서의 어떤 프리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 프리프로세싱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서버에 부하를 줄여줬을 때 서버에서 훨씬 더 좋은 양질의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단말 우리가 생각하는 IoT 단말에서의 인공지능 기능에 대한 구현 내지는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프리프로세싱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의 어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 반도체 기술, 특히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리고 그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 온리보다는 분산된 형태, 단말과 서버가 융합된 형태의 연산이 이루어져야 할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단말로 갔을 때 이슈는 또 굉장히 다양하게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장황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세상에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웬고하니 알파고 시스템이 동작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했을까? 저희가 추산하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대략 추산된 데이터로 약 170kW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거다. 그 시스템을 동작시키는데 이세돌보다는 한 20W 정도, 바나나 하나만 주면 된다. 여기는 원전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똑같은 연산 능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전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이 향후에 만들어지는 시스템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이 바꾸는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참 간결하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말씀하고 싶어도 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제가 보완을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이렇게 또 영화에서 보듯이 좀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을 좀 잠깐 검토를 해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계산 능력이랄지 사고 능력,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인공지능 개발 통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 폭을 좀 넓혀주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직관력보다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인공지능이 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하는 환경에서 조금 더 앞서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난 70년대 이후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물론 인공지능 옛날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정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80년대 초에 이 박사과정 끝내고 그때 그 애들 장난감 중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장난감, 숫자를 누르면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고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그 지능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지능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이제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제까지 그 알파고 같은 것이 등장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앞으로는 더더욱 더 발전할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발전해온 그 인공지능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프로그램해가지고 논리 회로를 집어넣고 그 컴퓨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계산하도록 했던 거라면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논리로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블랙박스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결과를 우리가 활용하는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어떤 우리 미지의 논리를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인공지능에게 역할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자꾸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은 그 넌센스다. 사람이 잘할 수 있는데 굳이 컴퓨터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미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일을 하도록 자꾸 그런 쪽에 일을 개척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왓슨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IBM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은 코그니티브 인지 컴퓨팅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모든 최종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최종 결단은 사람이 하되 사람이 최종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현재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인공지능이 최종 판단을 하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지난 6월 5일에 시카고에서 종양학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 가천 길병원에 가서 발표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왓슨 인공지능이라는 게 암을 진단하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훈련된 그 암 진단 효과가 이 인간 그 의사하고 한 70 내지 80% 정확도를 일치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뭐 90도까지, 87%까지 일치하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가천 길병원에서 해보니까 위암 환자들 보니까 47%밖에 일치하지 않더라는 거죠. 의사들과 의견이 다른 거죠. 그 원인은 결국은 우리 국내의 위암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미국에서 훈련된 폐암이나 다른 암 환자들의 훈련된 인공지능하고는 아무 데이터 연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훈련했을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의료 활용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다 만사가 아니고 그 시스템에 그 환경에 가장 알맞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훈련을 거쳤을 때 비로소 활용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능을 증강하는 그런 효과가 더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지능을 지원하는 즉 지능을 증강시키는 인텔리전스 어그먼테이션의 도구다. 그래서 IA 시대라는 요즘 용어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AI 시대가 아니고 IA 시대다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그 공생할 것인지 그거의 연구의 종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아까 그 키보드 하랄지 마우스를 이게 쉽지만은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어떤 의뢰를 하고 인공지능이 또 알아듣기 쉬운 대화로 답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그 아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뭐랄까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중요치 않다고 보는 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직관적으로 판단하다면 그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한 30%만 맞대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이라는 게. 나머지 60, 70%는 되게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은 그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가 있다든지 또 바둑도 그렇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둔다면은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능 증강 시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연구를 하는 거랄지, 대학이 연구를 하는 거랄지, 기업이 연구를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어떤 니즈가 있느냐에서부터 출발해야지 어떤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은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국형 알파고를 만든다든지 한국형 인공지능을 만든다든지 이런 관점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 제품이 갖고 있는 문제점, 우리 공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고 거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인공지능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우리가 도입하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필요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 특히 이제 대학에서 아까 감 교수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 너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게 인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인공지능에 그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지 설명 자료를지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냐.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좀 더 그 실무적인 그 프로세스에 맞는 직접 실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실효성이 없는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세계적으로도 아까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오픈 AI랄지 오픈 사이클이랄지 이런 것들 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과학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그 공동 플랫폼을 만든다랄지 아니면 세계적인 플랫폼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걸 좀 장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네, 안녕하세요. 키스텐 미래예측본부장 최문정입니다. 저 감동준 교수님 그 발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패널이니까 자료를 먼저 받아보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워낙 바둑 쪽 많이 아신 줄 알았지만 바둑 얘기가 막 나와 있어서 이렇게 어떻게 이걸 풀어가실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둑 얘기를 해가지고 중국이랑 일본 얘기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제가 혼자 많이 생각하게 됐고 중간중간 굉장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미래예측본부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래사회 전망하는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느낀 게 특히 작년 올해 들어가지고는 이제 과학기술이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미래사회 전망 보고서에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먼저 그 감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 슈밥 회장 사진 보여주시면서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용어가 이렇게 막 곽강을 받기 시작한 게 작년도 1월에 그 WF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말이 나와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붐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 사실 WF에서 하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과학기술을 다루는 그런 포럼이 아닙니다. 주로 이제 경제 분야를 이제 많이 다루는 포럼인데 그런 데서 굉장히 처음으로 과학기술을 큰 이슈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꺼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WF에서 다보스 포럼 할 때 작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니셔티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과학기술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과의 별개로 WF에서 매년 글로벌 리스크 랜드스케이프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월에 이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WF에서는 이제 앞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어떤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쭉 보고서가 있고 또 이제 해마다 소위 그 핵심 기술이라고 기술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런 기술들이 글로벌 트렌드나 글로벌 그 위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걸 이렇게 네트워크 그런 그래프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렇게 요번에는 12개 핵심 유망 기술을 제안을 했는데 그 12개의 기술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술 리스트만 있었는데요. 올해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유망 기술이 긍정적 혜택이나 부정적 영향, 그런 유망 기술 관련 규범 마련이 필요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보면 한 챕터로 그게 이제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또 5개의 큰 이제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기술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규범이나 기업 정책, 산업 표준, 규제 등의 측면에서 굉장히 신축적으로는 조정이나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 변화가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득보다는 부정적인 저렇게 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이제 핵심 기술 중에 3D 프린팅도 있고 생명공학 기술도 있고 AR, VR, 그 가상 증강현실 기술도 있고 물론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는데 인식조사 결과 그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술이 생명공학 기술과 더불어 거버넌스가 가장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AI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쭉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 사람에게서부터 AI 프로그램에서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인간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춘 그런 기계의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부와 또 그런 거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I가 우리가 설정한 경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WF 보고서 말고 또 이제 미국의 국가정보위원회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로 바뀔 때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요. 거기가 이제 해마다 이제 글로벌 트렌드라는 보고서로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뭐 글로벌 트렌드 파라닥스 오브 프로그레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으로 2035년까지 미래가 이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요. 글로벌 트렌드로 7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기술 진보와 격차 심화 이게 큰 글로벌 트렌드로 당연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정보화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선택의 기회가 굉장히 확대됐지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격차 심화 등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또 이제 인공지능이 이게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 자동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산업과 일자리에 큰 변화를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래 전망 보고서에서도 기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부정적 영향이나 사회적 우려에 대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뭐 소위 미래 유망 기술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저희 키스텝에서도 해마다 이제 키스텝 선정 10대 미래 유망 기술 이런 걸 내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게 MIT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런 혁신 기술, 미래유망 기술입니다. 그게 2001년도부터 꾸준히 발표하고 있고, 저도 이제 업무가 그래서 해마다 올해는 무슨 기술이 있을까 나올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올 초에 이제 여기서 올해 유망 기술을 발표했는데 그 유망 기술 중에 하나가 유망 기술,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사물 본넷, 본넷 오브 띵스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통 핵심 기술 이렇게 발표하면 혁신 기술 발표하면 기술이 이제 사회에 미치는 굉장히 긍정적 영향이나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떻게 뭐가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 이 뽑힌 이 사물 본넷 기술을 보면은 이런 기술로 인해서 사이버 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그런 기술들을 그 MIT가 선정한 10대 혁신 기술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기술들에 보여주는 긍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요새는 더욱더 공론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전망 보고서에 나온 기술 크게 제가 인공지능 얘기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황정훈 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관에서 기술 영향 평가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기술 영향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찾아봤던 것이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2014년 연말에 인공지능 100년 연구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1, 2년, 2, 3년, 5년 이렇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100년 동안 이 연구를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제 다양한 그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패널로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인공지능 100년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기술 트렌드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인공지능의 통제력 강화 등 다양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 그러면은 주식지상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고 인공지능은 미래 직업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내용. 법률로는 인공지능의 판단 착오로 피해 발생 시 누가 이거 책임을 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처음으로 작년 9월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작년 9월에 이제 이 연구 그룹에서 2030년에 이제 인공지능과 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어요. 한 50페이지 정도의 보고서였는데 이제 보고서 앞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 세계에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살펴보기가 자기네가 어려웠고 북미의 도시들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가지고 교통이라든가 가정용 서비스 로봇이라든가 공공안전이라든가 고용 등의 철새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내용들의 한 50여 페이지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은 근데 교통 중에 자율주행차 확산이 가장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중에게 인상을 가장 강하게 줄 것이 그것이 자율주행차 확산이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앞서 이제 여러분이 의료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자들한테는 여기 표현에 의하면 의료가 오랫동안 이제 굉장히 인공지능의 활용 분야에서 전망이 밝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나 간호사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오류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법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보고서들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언급돼 있냐면은 AI가 직업을 이제 다 이것도 좀 많이 아실 텐데 대체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업무를 대체할 것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고용에서도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는 적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니까요. 반대로 그 인간의 노동력이 줄어들지만 많은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가 비용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더 이제 이익이 되는데 막상 사람들은 그런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갖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에 대한 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도나 뭐 그런 것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연구할 때는 반드시 뭐 윤리나 프라이버시나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이들을 저희 다재학 자녀분 있으신 분들 다 알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계적 장치에 굉장히 어플리케이션에 이미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거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편으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불평등하게 이런 게 퍼진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항에 대해서 분야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렇게 100년 동안 연구한다는 프로젝트의 첫 번째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 그룹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제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희 영양평가에서도 2015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윤례적 문제, 뭐 판단 범위, 책임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보고서에 자세히 적혀져 있고 그거 후속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희 본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기관에서도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공지능하고 법률 관련해서 조그만 과제 정책 과제 하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본부에서 그런 것들이 키스텝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거 좀 낼 거고 이제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뭐 제가 이렇게 정부 뭐 이렇게 내용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원장님 말씀하신 AI CBM 얘기 나오면서 이제 인공지능 얘기 많은 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얘기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추진 전략 중에 하나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개편하고 역기능 대응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이제 기술 계속 발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도나 이런 거에서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 사업정종 본부에서 이제 그 예산 말씀하실 때 패키지화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 개선까지 해가지고 패키지화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들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게 앞서 여러 이제 강 교수님께도 말씀하셨고 두 분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그 응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치밀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근데 또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벽하게 예측할 수가 없고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정책 평가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방금 이중준 대표님께서는 AI에 대해서 다른 말로 이제 IA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읽은 거 보면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ssistant Intelligence다 이렇게 표현된 글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AI가 우리 사람들에게 도움으로 어시스턴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